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림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강원도 태생인 저는 어림이라는 산골에서 나고 자란 촌놈이랍니다. 저에게 며칠 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현빈이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저희 동네에서 빨간 벽돌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땅을 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는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유했지요. 반면에 저는 엄마가 자궁에 있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와 단둘이서 힘들게 살고 있었지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뇌출혈로 인해서 3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저는 요즘 말로 흙수저였지요. 아빠의 병원비로 인해서 급격하게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고 엄마 또한 투병을 하느라 할머니가 밭일을 해서 번 돈은 전부 병원비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항상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 처지였지요. 처음에는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현빈이는 그런 저를 배려해서 집에서 옥수수 죽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가져왔지요. 애들이 반 뒤에 있는 난로에다가 각자 가져온 도시락들을 따뜻하게 데피고 있을 때 저는 가져온 게 없어서 그 도시락을 보고 그냥 멀뚱멀뚱 부러운 눈빛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속상하긴 했지요. 그때 현빈이는 엄마한테 따로 부탁해서 가져온 옥수수 범벅통을 저에게 건넸어요. 야, 이거 묵어라. 우리 엄마가 너랑 꼭 먹으라고 해서 내가 가져왔어. 앞으로 밥 굶지 마. 내 도시락 같이 먹어.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이 먹으라고 양도 2배로 하고 후라이도 2개씩 해줬어. 저는 현빈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진짜 고맙다. 너는 진짜 애가 착하다.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있었겠냐? 그렇게 저와 현빈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저와 현빈이는 점심시간마다 축구를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했어요. 깡시골이었지만 현빈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초라했지만 이런 저를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제 친구 현빈이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둘을 본 동네 사람들은 참 너네는 끝까지 평생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알겠니? 아이 참, 할머니 당연하죠. 제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현빈이에요. 현빈이가 저한테 잘해줬으니까 제가 김현빈한테 그 마음을 다 갚으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죠. 저는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현빈이처럼 멋진 친구의 친구가 되려면 저도 잘나고 멋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현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공부에 약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고, 반면에 현빈이는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과외랑 이것저것 학원을 많이 보내도 현빈이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빈이랑 함께 잘 되고 싶은 저였기 때문에 저는 현빈이에게 우리 같이 공부하자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교 3등이었던 제가 전교 120등이었던 현빈이에게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적이 많이 상승한 저와 현빈이는 성공적으로 인서울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경하게 된 것이었지요. 현빈이 엄마는 저에게 정말 기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거를 우리 현빈이한테 알려줘서 현빈이도 원하는 대학 가게 되고 아줌마가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저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그냥 현빈이한테 받은 거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한 건데 돈 바라고 한 거 아닌데. 아, 아주머니는 일단 받으라고 서울 가면 돈 쓸 일 정말로 많을 거라고 하면서 저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꼭 용돈 주시고 싶어 하니까 제가 이 돈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말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된 저와 현빈이는 서로 바빠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은근히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군대도 같이 갔다 오게 된 저와 그 친구는 서로 굉장히 말로 표현 안 해도 끈끈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현빈이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할머니랑 엄마까지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시를 준비하는 현빈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속으로 삼키게 되었지요. 연속해서 고시를 떨어지는 현빈이는 결국에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포기한 거였어요. 문제는 현빈이네 집안이었습니다. 야, 기아야, 어떻게 하냐? 우리 아빠가 보증 잘못 써서 지금 우리 집 풍비박산 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보증을 서서 너네 집 돈이 다 날라갔다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현빈이네 아빠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집안의 돈을 굉장히 많이 까먹으셨고 집안 대대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던 산도 싹 다 날려버린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날린 돈을 다시 살리겠다고 사업하고 또 보증하다가 결국에 폭삭 망해서 돈 한 푼 없이, 아니,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 되려 빚만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 잘나고 부잣집이었던 현빈이네 가족들은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목 뒤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 보기 싫어서 술만 마시다가 지금은 잠적한 상태고 이제 너처럼 나도 세상에 혼자 남았다. 남은 거는 결혼 준비하고 있는 내 여자친구랑 너뿐이네. 현빈이는 혼자가 된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죽고 난 뒤 정말 혼자가 된 저처럼 현빈이도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극심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던 현빈이는 빨리 자기 주변을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 했고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급하게 혼인신고를 올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전 그런 현빈이의 인생을 응원했어요. 현빈이 딸이 태어날 때 저도 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함께 기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지방으로 발령나고 더 이상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현빈이와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는 조금씩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현빈이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비껴나가게 되고 몸이 멀어지니 연락도 뜸해지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러운 각자의 어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친하게 지내온 친구라서 당연히 어른이 되어서도 길게 연락을 주고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월세살이만 하겠어. 이렇게 살기는 싫어. 나도 빨리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월세 탈출하고 전세로 옮겨야겠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먹은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큰 마음 먹고 계속 꾸준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것도 항상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고 커피 같은 것도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았어요. 집에서 녹차나 믹스커피 가져가서 커피숍에 쓰는 돈도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빨리 모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 전세로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시골 촌뜨기 사내가 제 힘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매매는 아니어도 전세로 마련할 정도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게 되었어요. 저는 월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세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오랜만에 현빈이와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현빈아. 너 잘 살고 있냐? 네 얼굴 못 본 지도 거의 5년이 넘었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워낙에 빡세고 힘드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네. 에휴, 에휴. 그러게. 나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언제 한번 서울 올라올 일 없냐? 우리 그래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야지. 이러다가 얼굴도 까먹겠네. 현빈이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오랜만에 현빈이가 보고 싶어졌고 서울로 냉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현빈이의 얼굴을 본 전 무척이나 놀랐어요. 현빈이, 그 잘생기고 번듯한 애가 얼굴이 반쪽, 거의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저는 야, 현빈아, 너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한 거야? 진짜 너무 놀랍네. 아니, 너 왜 그래?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현빈이는 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인지 꺽꺽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나 딸이 있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어거지로 살다가 마지막 동아줄로 너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야, 네 무슨 일인데? 빨리 솔직하게 말해. 우리끼리 숨기는 게 어딨어. 현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30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주르르륵 흘리다가 바위처럼 무거운 입술을 힘겹게 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와이프 바람났다. 그것도 나 행정고시 같이 준비할 때 나보다 먼저 합격한 내 사무관 친구랑 바람났고 내가 모은 돈도 와이프가 다 들고 도망갔어. 내 딸만 내버려 두고.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빠도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경찰한테 연락 오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진 것인지 모르겠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현빈이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기둥이었던 재수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현빈이가 힘든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 묵묵하게 기다려준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현타가 온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착한 사람이 현빈이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게 저는 진짜 믿을 수 없었지요. 너 괜찮은 거야? 그렇게 큰일을 겪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도 힘든 거 아는데 내가 한숨 나오는 소리를 계속 너한테 할 순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 말고 친구가 더 있냐? 벼랑 끝까지 가니까 네 생각 나더라고. 그래서 너 부른 거야. 보고 싶었다. 어떻게 하냐, 기아야. 내 딸도 불쌍하고 내 인생도 불쌍해서. 정말 강했던 현빈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야, 언제든지 힘들 때 나 불러.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음과 마음을 서로 기대어서 버티면 무너질 일 없어. 설령 무너진다고 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서로 눈치 보고 속마음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서로한테 기대어서 힘든 세상 잘 버텨보자고. 나도 가족 없고 너도 지금 그런 상태니까 우리 서로는 서로가 잘 알잖아.
그렇게 저는 그날 현빈이의 손을 꼭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따뜻한 말들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현빈이는 참으로 착했어요. 여리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고 그만큼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태였지요. 그런 현빈이의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저는 계속 지방에 내려갔는데도 현빈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현빈이는 나름대로 마음을 추스르면서 씩씩하게 잘 사는 듯 했어요. 저도 걱정하다가 그래, 현빈이는 쉽게 무너질 애가 아니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 그런데 저의 이런 안심도 잠시였어요. 현빈이와의 마지막 만남이 1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119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나도 놀란 저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고 제 전화를 받은 119는 김현빈 씨 지인 되시나요? 지금 현빈 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거든요. 빨리 영신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구조대원의 말은 저를 너무나 충격받게 만들었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달려갔고 현빈이는 호흡기를 찬 채 겨우겨우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온 현빈이가 살고 있던 반지하집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서 새들어 사는 양반이 2달 가까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달까지는 그냥 아무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2달째도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뭔가 쎄하더라고. 그래서 연락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더라고. 문을 쾅쾅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길래 이상한 마음에 경찰이랑 119 불러서 신고했어. 그런데 아이고 쓰러져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현빈이는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린 상태였고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가 퍽 하고 쓰러진 상태였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현빈이는 그날 다행히 집주인이 집을 찾아왔고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에 이송된 거였어요. 그리고 알게 된 하나의 사실. 현빈이의 딸이 소아암 투병 중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아등바등 발버둥 쳤던 현빈이는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판 상태였어요. 집주인 아줌마와 함께 현빈이의 집에 들어간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 색깔 돼지 저금통을 쩍 갈라서 돈을 빼낸 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돈으로 동전을 모아서 딸내미 소아암 병원비에 보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팔고 또 다 팔아도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현빈이는 책상 위에 있는 수첩에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최대 500이 끝이다. 수술 들어가고 항암 치료하고 비보험 들어가면 정말 돈 3천 깨지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원정이는 살려야 하는데 바보같이 능력 없는 아빠인 내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바보 같다. 기아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나온다. 기아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기아한테 손을 내밀겠어. 정말 나도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지? 현빈이는 정말 고심고심, 너무나도 고심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지 수첩에는 온통 제 핸드폰 번호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한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화가 나면서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왜 너는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네가 힘들 때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고 내 자신과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왜?
왜? 저는 바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누워있는 현빈이를 보고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런 현빈이에게 말했어요. 야, 이 녀석아. 형편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왜, 왜 너는 자꾸 숨기고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나 봐. 미안해. 현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너 멋진 애야. 고개 떨구지 마. 기다려봐. 저는 현금 인출기계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힘들게 모은 전세 자금을 뺐어요. 당장 일주일 뒤에 전세 계약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꿈에 그리던 전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왔어요. 야, 친구 좋다는 게 뭔데? 너,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조건 없이 도와줬잖아. 나도 너한테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이제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내게는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받아. 야, 됐어. 너 이렇게 큰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네 힘들게 사는 거 잘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너 지금 내 돈 가릴 처지 아니야. 너, 너, 너 딸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이쁜 원정이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들 거야? 원정이 애는 살려야지. 니도 살고 나도 살 거 아니야.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아. 저랑 현빈이는 그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빈이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언젠가 다 갚을게. 야, 갚겠다고 말하지 마. 너 나 힘들 때 애들이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은근히 따돌릴 때 손잡아준 게 너야. 그리고 너도 배고플 텐데 도시락 나랑 나누어 먹고 옥수수 범벅 나한테 나누어 주고 굶주린 내 배를 채워준 존재는 네가 유일해.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잊냐. 무덤에 들어가서도 못 잊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돈 건네는 거니까 너 꼭 네 딸 살려라. 그리고 너 네 몸도 챙기고 네 딸 시집 가는 걸 네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제 돈을 현빈이에게 건넸고 현빈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현빈이는 그 돈으로 딸 원정이의 소아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행히 차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힘들지만 원정이는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다 견뎌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원정이가 기특했고 원정이가 완치를 하고 퇴원하는 날 대학병원에 반차를 내고 큰 꽃다발을 사서 들고 갔지요. 원정아, 아빠가 너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셨어. 그 마음 잊지 말고 아빠한테 잘하고 잘 살아라. 야, 기아야,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고맙다. 고마워. 네 덕분에 내 딸내미가 산 거야. 내가 너한테 언젠간 무조건 보답할게. 저는 씩 웃으면서 두 부녀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부단히 열심히 살았어요. 현빈이는 종종 저에게 전화해서 원정이가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전교 1등 했다. 얘가 아무래도 수학 쪽에 재능이 있나 봐. 진짜 신기해. 원정이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요즘 살판이 난다. 그거야 네가 똑똑하니까 아빠 머리를 잘 물려받은 거지. 너도 행정고시 준비한 짬이 있잖아. 그런가?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정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먹고 사느라 결혼을 할 시기를 놓치고 소중한 여자를 떠나보낸 뒤 혼자서 살고 있을 때 현빈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 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대. 몇 달 전부터 머리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설마 하면서 검사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우리 원정이 불쌍해서 어떡해. 미치겠어. 저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렇게 딸내미를 힘겹게 키운 사람이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한 사람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말이 절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현빈이는 기아야,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딸 수능 때까지만 네가 조금 신경 써줘라. 미안하다. 야, 현빈아, 원정이는 내가 책임져. 제발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너 일단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라. 현빈이는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현빈이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도 그 엄청난 암의 위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발 거짓말이길 바랐는데 암 판정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반지하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면서 고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원정이가 불쌍했어요. 원정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소아암에 걸렸을 때, 수학 경시 대회에 우승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전부 원정이 곁에서 묵묵하게 지켜본 저로서 원정이가 겪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였지요. 원정아, 아저씨가 원정이 도와줄게. 원정이 아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울 원정이 지켜달라고. 아저씨, 우리 아빠 불쌍해서 진짜 어째요? 우리 아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로. 저는 그저 불안해하는 원정이의 손을 잡으며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현빈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형편에도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원정이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이 왔고 손 떨리고 살 떨리는 그날, 저는 제가 손수 싼 도시락을 원정이에게 건네주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음 편하게만 봐라. 진인사 대천명이다. 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 그거면 된 거야. 원정이는 씩씩하게 수능을 받고 수시 최저를 맞추어서 본인이 원했던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에 큰 짐이 내려간 듯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원정이가 잘 커주어서 저는 마음의 짐이 없었어요. 아저씨, 저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성공한다면 정말 아저씨 잊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아기 때부터 보았던 원정이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하지 말고 원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렴. 아저씨까지 생각하면 우리 원정이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니. 저는 원정이가 저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짐까지 들게 될까봐 원정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일부러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어쩌면 원정이에게 저의 존재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씩 웃으면서 원정이를 뒤에서 응원했어요. 저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원정이가 학원 강사로 데뷔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제가 왠지 모르게 원정이에게 연락을 하면 부담이 될까봐 계속 연락을 안 하고 피했지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그런데 이내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대학병원에 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희귀 난치성 질환 레베르 시신경 병증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지금 눈앞에 검정 색깔 점박이 같은 게 보이고 왼쪽은 시야가 좁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눈이 정전된 것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죠?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주로 3, 40대 젊은 남성들에게 발병이 되고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쪽 눈도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겁니다. 약이 있긴 합니다. 스위스 제약사 산테라에서 개발한 시각장애 치료약이 있긴 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하고요. 약값을 들은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돈도 없어서 그냥 나는 장님으로 살아야겠구나.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싶었던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말도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쓸쓸하게 저는 저도 모르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력이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도 안 보이는 제가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갈 자신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 시궁창 직전 같은 인생에 동아줄이 내려온 겁니다. 원정이가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들은 건진 모르겠는데 현빈이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원정이한테 말한 거였지요. 아저씨, 왜 저한테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바로 말을 하셨어야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손을 빌릴 수 있겠니? 절대 그러지 못하지. 아저씨는 괜찮으니까 원정이 너 행복하게 살아. 저 삼촌 기아 아저씨 약값 보탤 정도는 되어요. 저 대치동에서 강사 데뷔한 거 엄청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돈 잘 벌어요. 제가 이 약 물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아저씨가 전세 자금 빼서 저 어릴 때 소아암 수술 비용 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제가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항상 아빠가 기아 아저씨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그걸 어찌 잊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아산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있는데 레베르시 신경병증 알아보라고 했어요. 약도 곧 구해올 거예요. 저는 원정이의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안심이 되었고 저도 모르게 나도 이제 살 수 있구나,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값이 비싼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 주려고 그래. 원정이는 저의 말을 듣고 찡긋 웃으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원정이가 얼마나 성공한지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에 우연히 간 저는 거기서 지나다니는 버스에 원정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그만큼 원정이는 학원가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애가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더니 결국 대치동 강사로서 우뚝 성공한 거였지요. 그런 원정이를 보니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내 친구의 딸이라고 해도 제 딸이 성공한 것처럼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정이의 손을 잡고 아산병원에서 더욱더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 약을 구매한 뒤에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조금씩 차도가 보이는 듯 했어요. 오른쪽 눈에 보이는 검은 색깔 점박이들이 사라졌고 왼쪽 눈에 있었던 좁은 시야도 살짝은 넓어졌지요. 그리고 4달 뒤 병원에 가서 또다시 정밀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멈췄어요. 지금 이 상태를 유지만 해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실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었고, 원정이 덕분에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원정이는 아저씨가 소아암에 걸린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복리로 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아저씨는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만 사시면 되어요. 아시겠죠? 원정이는 저를 보면서 씩 웃었고 저도 상큼하게 웃는 원정이를 따라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정이 덕분에 한 달 약값을 2년간 지원받게 되었고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한 달에 약값이 3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진행이 중단되어서 약을 소량 복용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지금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 때 저 힘든 것보다는 친구 녀석 힘든 걸 1순위로 두고 살아왔던 게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무언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은 아니었는데 천사는 존재하나 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말이랑 틈만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네요. 엄청나게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덤으로 얻은 삶 같아요. 분명히 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힘들수록 더더욱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복이 전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현빈이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빈이의 딸을 살려주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현빈이 딸 원정이가 저를 살렸으니 말이지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곤 하지만 사람끼리 돕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세상 잘 헤쳐나가 봐요. 감사합니다.